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언제부턴가 발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문장이 마음속에 내려앉고 그 문장이 걸음이 되어 삶의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걷는다는 건 어쩌면 읽지 못한 나를 천천히 읽어가는 일. 책 한 권과 함께 나선 길에서 우리는 단어를 디디며 자신의 내면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여정은 이미 충분하니까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우리 함께 걷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을 진행하는 고니 안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칠보공예 전승자이신 노용숙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칠보공예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통공예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바로 전승일 텐데요.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과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또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데, 오늘은 칠보공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일인데요. 현대 디자인과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칠보공예 기술 전승자이신 노용숙 선생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번 시간은 먼저 칠보공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칠보공예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칠보공예 과정이라는 것은 바탕 재료를 준비하고 네, 그 위에 유리질의 성분이 이제 주로 석영인데 네, 그 석영에다가 다양한 금속 산화물을 넣으면서 색상이 표현될 수 있는 과정에 지금은 전기로를 주로 쓰지만 과거에는 백탄을 깔아서 그 열로 칠보를 구웠다는 파랑 시절에 그 연구도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술가들의 소망인데, 저희가 단편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건물의 외벽조차도 저는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건물 외벽에 커다랗게 그림처럼, 걸개 그림처럼 정말 칠보판을 끼워 붙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제 이제 꿈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그 석영이 주재료가 된 금속 산화물에 필요한 열이 800도가 넘기 때문에 어떠한 타일보다도 더 튼튼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이번에 건축공학과 학생이 된 손주도 제가 일부러 하루 종일 알바를 시키면서 이것을 이렇게 유약을 올려보고 이것은 이 기법의 기초가 돼서 건축에서도 최고의 재료는 칠보라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걸쳐서 이제 그렇게 체험을 시킨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욕심이 끝이 없죠. 옛 물건, 우리 선조들의 작은 장신구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배우고 연습하고 알아갈수록 정말 다양한 재료와 만나는 다른 나라의 그 진취적인 표현 기법으로 제가 많이 익히게 되고 아주 욕심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재료에 대한 안목만 있고 수련만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비싸게는 금, 은, 동도 가능하지만 또 강철 같은데 범랑 냄비는 주재료가 강철부터 시작하죠. 또 요즘 제가 학생들하고 하고 있는 게 도판, 도자기 흙으로 빚은 판에 또는 문양 자체를 목판에다 새겼다가 찍어주고
거기다 유약을 올려서 구우면 가장 인테리어 소품 중에 쓸모 있는 것이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직접 작업을 해주고 유약을 올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체득하게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재료와 다양하게 만났어야 되는 분야를 네. 우리는 이제 제한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대에서는 그래도 많은 걸 누리고 많이 보았으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불의 예술이란 말씀을 많은 작가들이 하는데 가마 속에 들어가서 있는 온도가 보통 동판으로 친다면 800도에서 850도까지도 견딥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속에 들어갔을 때 유약을 계획적으로 놓지 않아도 네. 유약끼리 구워지면서 새로운 멋이 창출된다는 뜻으로 불의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불의 예술보다는 계획적으로 전통 문양을 공부하고 전통 문양을 현재의 공예품에 맞춰서 다시 그려보고 하면서 이제 불에게 마지막을 맡기는 과정이 됐던 거죠. 그 처음에 저는 이제 전통공예관에서부터 칠보를 본격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책임이 너무 크니까 네. 그렇게 함부로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곧 뉴스가 되고 책이 되고 뭐 이런 시대를 제가 접했으니까 책임이 너무 크니까 그런 말조차도 굉장히 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규모 있게 사람들이 기초를 배우고 평생 동안 하면서도 의미를 깨닫고 사랑하게 될 수 있고 그 물건을 남기고 간 분의 후손들도 그거를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가. 그런 걸 이제 제 집에서부터 제가 실천을 하려고 지금 많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칠보 작업을 같이 한 제자들도 보면은 굉장히 작업 내용을 아껴요. 근데 이제 과정 자체가 정말 유약으로 동판에 그림을 그린다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내용의 그림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것만큼 유약을 올리고 다지고 정리해서 불에서 완전히 구워지면 그 선이 그대로 남는 것이 또 칠보거든요. 불 속에서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구워질 수도 있죠. 흐를 수도 있고 서로 만날 수도 있는데 저는 공예를 기초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지 전통 문양에 굉장히 집중했었고 또 그걸 보다 보니까 너무나 그것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문양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을 우리만의 것을 책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런 연구를 하게 되고 표현법을 쓰게 되는데 우리만의 것이란 건 뭐냐면 우리 전통공예는 우리만의 문양이 따로 있고요. 또 우리만의 기법이 따로 있고 재료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 분야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되니까 제가 고집스럽게 문양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문양을 그리게 하고 또 추상적인 멋도 중요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 더 값진 게 된다는 그런 사고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배움에서 시작된 그런 과정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칠보 유약은 물감처럼 색을 섞어 쓸 수 없고 얻는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원하는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약을 다루는 특별한 방법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칠보 유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경이라는 유리질의 가루로 된 것을 저희 손에 쥐고 다른 색상으로 표현된 다른 재료와 만나서 만들어진 다른 유약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거 자체가 색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수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파라는 삼국시대의 그 왕관에서부터 있었고요. 정말 한 가지 색에서 파랑색, 말 그대로 파랑이었어요. 파랑색. 그 파랑색이 중국에서는 점취공예라고 해서 그 물총색 깃털의 색을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물총색 깃털을 잘라서 붙인
공예품들을 머리에 쓰고 경극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규제에 굉장히 강한데 어떻게 거기는 아직도 그게 되고 있는지 전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관찰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는 아직도 그런 걸 붙이기도 하는데 네. 물청새 깃털에서 보여진 색이 정말 우리 한글로 표현한다면 파란색이었거든요. 네. 하늘색하고 파란색하고 중간이지만 네. 그것이 그 오묘한 색 자체를 그건 뭐 천연의 색상인데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만든 주재료를 가지고 표현한 파랑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게 바로 네. 임금의 귀걸이나 네. 여러 가지 장신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저는 삼국시대에 이어서 이제 조선조에 와가지고는 5가지 색으로 겨우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견본도 만들어보고 네. 그것만 5가지 색만 있는 장신구도 재현을 해보고 그것만이 갖는 또 그 아름다움에 또 심취해보기도 하고 또 그걸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전시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다르군요. 네. 이미 세계적으로 문화는 개방돼서 네.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르다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것이 무엇이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게 됐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공예품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고 그 기능을 갖추어서 색상을 표현하고 색상을 표현한 것을 불에 구워서 정리를 하는데 모든 재료가 불 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아주 녹는 과정까지는 바탕 재료가 안 가더라도 820도쯤 가면은 바탕색이 우리 전문 용어로는 약기가 빠진다고 하는데 열풀림이 돼가지고 보들보들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쉽게 말하면 은으로 뒷꽂이를 만들었는데 뒷꽂이가 머리에 꽂지 않고 꽂아지지 않고 쪽에 꽂아지지 않고 휜다든가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네네. 고온에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광쇠질을 하지요. 강철로 생긴 아주 좋은 공구를 가지고 다 문질러줘서 이게 다시 힘을 갖게 머리에 꽂아도 휘지 않고 브로치로 달고 다녀도 웬만해서는 휘지 않아야 이게 공예품으로 인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까지가 이제 다 저희가 치렀어야 되는 일이죠. 그런 실제 과정을 다 겪었고 네네.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약을 칠한다 네네. 하지 않고 유약은 올린다. 올리고도 저는 올리는 것도 붓털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가르쳐 보니까 안 되겠어서 대나무로 우리가 이제 중국과 문어가 개방되면서 대나무로 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네네.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을 때 그거는 쉽게 살 수 있는 꼬치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제가 목조각을 했었으니까 목공예로 오목하게 조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 방에 와서는 그걸로 유약을 올리는 거죠. 그거는 뾰족한 나무를 네. 오목하게 파종으로 해서 유약을 석영이라는 주재료를 덜어서 갖다가 네. 올리고 다져 놓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혹시 가장자리에 이 유약이 묻었다면 그거는 또 제거해야 되니까 그때서는 붓을 가지고 털로 물을 묻혀서 제거할 수는 있지만 네. 붓으로 유약을 올릴 경우에는 유리질이기 때문에 네네. 붓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거를 이제 가리키면서 비싼 붓을 각자 준비를 했는데 이게 쉽게 이것만 망가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붓 뒤에 손잡이 부분을 깎아서 써보기도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재료를 공구까지도 개발하게 되는 그런 대단하시네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럼 유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약이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옹기가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옹기 자체에 멋이 없이 반짝반짝하는 항아리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 네네. 그래서 반짝반짝했는데 좀 있다가 무슨 어디 고택이나 또는 어디 박물관 소장품이나 또 정말 옹기박물관을 수유리해서 하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보면은 광택이 없습니다. 옹기가.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옹기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려서 본 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쉽게 사서 쓰신 작은 항아리들은 네. 옹기가 아닌 연단이 많이 들어간 반짝반짝하는 잘못된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 연단이라는 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네네. 국제적인 기준도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를 다 해가지고 네네. 그런 옹기를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옹기는 사라지고 네네. 이제는 다시 옛날에 광택 없는 아주 듬직한 만며느리 같은 항아리가 우리 네. 가까이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칠보를 구워서 오색이 찬란하고 뭐 아까 우리 은공의 품에서도 뭐 5가지 색깔을 삼국시대 이후에 개발해서 이제 조선조 때는 5가지 색이 많이 쓰였다 그랬지만 그것이 정말 그 조촐한 아름다운 구퉁이에서 빛을 발할 뿐이지 걔네들이 번쩍번쩍하는 이런 이미지하고는 또 다른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조촐하고 한국의 여성상에 맞는 장신구 또는 현대적인 의상을 갖췄어도 이 사람의 인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장신구 네네. 이런 네. 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네. 저도 지금도 뭐 다양하게 뭐 뭐든지 걸고 다닐 수 있고 또 걸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나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봤을 때 그 사람의 인품과 어울리는 거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옛날의 물품을 재현한 것을 나눠주고 작업을 시켜도요. 학생들한테 똑같은 유학을 다 공동으로 사갖고 쓰게 해도 자기가 골라서 쓰는 색이 다르고 그걸 또 그 색이 올바르게 발현됐을 때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고생이 돼도 작가로서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나 또 전수자로서나 배우러 온 분들의 위치에서나 자기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에 또 하게 되거든요. 그 품성이 그렇군요.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한국미의 정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또 칠보에는 또 다양한 기법이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뭐 유선칠보, 회화칠보, 조금기법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했던 것은 네. 유선칠보라 하더라도 네. 선 자체가 처음 은 제품을 만들 때 아예 형태 자체에 들어가 있는 네네. 댐까지도 강댐을 해서 변하지 않는 형태를 만들고 거기다 유약을 채운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림도 알고 현대 생활에서 예술의 분야로서 칠보를 접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은선이나 동선이나 유약을 놔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문양의 칸으로 칸막이로 쓰게 된 거죠. 그게 네. 이제 유선칠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전통 가구를 만약에 재현을 한다거나 전통 가구의 쓰임새를 가지고 제가 과거에 또 물건을 많이 만들어 봤다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좌우대칭이 되기가 힘듭니다. 이게 해부학 공부하시는 분이 그린 초상화에서도 내가 그걸 느꼈는데 네.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잘하는 각도가 있고 왼손잡이가 잘하는 각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00호짜리 초상화를 봤을 때 네.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나는 분명히 좌우 대칭 문양이 우리나라에는 목리, 나뭇결의 문양을 가지고 문양 자체만 가지고 장을 짠 시대도 있었고 네. 그런 장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대우를 받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칠보판 아까 말씀드린 칠보판을 나무에다 붙인 것도 있는데 만약에 십장색 문양을 위에도 있고 아래 중간에도 있고 아래 칸에도 있는데 이거를 문양을 양쪽에서 배치를 한다 그러면 좌우 대칭이 정확히 되는 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손으로 유선을 놔서는 안 될 일이고 네.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다뤄본 사람으로서 임하다 보니까 부식이라는 기법을 제가 도입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진 부식이라고 그럴까? 제가 그린 선을 필름으로 떠서 네. 그거를 부식시켜서 동판을 부식시켜서 뒤집으면 좌우 대칭이 똑같죠. 똑같은 문양을 투조를 선만 남기고 투태 부식을 시키니까 네. 선만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빈 곳에만 유약을 올리고 굽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에도 자세히 작품 기법이나 이런 게 돼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은 하면 너무나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 또 너무나 많은 화면에 40여 장의 동판이 어우러져야 된다. 이랬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기관도 지금 자꾸 짧은 기간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게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고생을 하면서도 그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의 심성도 그때는 그 문양으로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해봐야 되는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한데 지금은 그런 걸 피해가는 시대도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법을 이제는 제가 명명한 투태칠보 유선기법 이렇게 쓰는데 부식한 동선을 쓰는 거죠. 근데 요즘 자꾸 디자인을 할수록 네네. 그 기법이 참 유용하다 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고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그리기 아까 회화칠보 네네. 얘기하셨는데 회화칠보라는 거는 유약의 다양한 색감을 자기가 한 판에 활용해서 추상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추상적으로. 있는 게 칠보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네. 색깔이 멋지고 네. 이 색들이 불 속에서 엉키면서 네. 색다른 멋을 창출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회화칠보라고 회화칠보. 하는데 지지난 주간에 제가 옛날 친구 네. 같이 그림 공부했던 친구의 네네. 스승이 개인전을 하신다고 저한테 일부러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또 달려가 봤더니 너무 반가운 거는 그분의 서양화는 너무 활달하고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봤어도 그렇고. 네. 근데 그분이 칠보로 십자가를 하셨더라고요. 우와. 그래갖고 한 10점을 내셨는데 다 다른 디자인으로. 네.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부식기법을 하셨어요. 와, 그러면 왜냐하면 배우고- 저는 그런 단순한 형태를 많이 찍어야 할 때는 제자들과 같이 써야 되니까 네. 금형을 이만한 쇳덩어리에 금형을 조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것도 네.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디자인을 갖고 가서 쇳덩어리에다가 음각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기계에 걸어서 프레스를 찍어서 외형을 썼는데 네. 그 시대에 벌써 그분은 회화를 하신 분이니까 부식기법을 했는데 굉장히 정교한 좌우대칭의 십자가를 멋지게 하셨어요. 근데 마침 또 그 딸 둘이 저한테 중고등학교 때 배운 딸들이에요. 그래서 달려와서 또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저만큼 작품을 내실 정도면은 아마도 쓰다가 남겨두신 재료가 많을 것이다. 그걸 꼭 전시에 마무리하고 가지고 와서 칠보를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인데 네네. 그분의 그 활달한 필체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당시는 서양 화가가 성당에서 소요되는 그 14처라는 그 14번의 고행 네. 예수님의 고난을 14커트로 하는 성당의 미술이 있거든요. 성당만의 14처 미술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신 분인데도 그림은 활달하신데 칠보공예에서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완전히 정갈하게 그걸 하셔서 너무 확실히 저 양반의 기량은 대단하다. 내가 그래서 그 자식들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제간에 다시 만나서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게 금속 기법인 것 같습니다. 네. 칠보 공예품은 이제 시간이 지나도 네. 변치 않는 영롱한 빛깔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칠보 공예품을 감상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하면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단체로 중고등학교 수업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가는데요. 기능전승자란 기능전승자의 위치는 배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제 것을 전달하는 게 기능전승자예요. 네. 따지고 보니까 그 일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수업을 가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학생들이 이제 진가민가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바탕 재료에다가 자기가 유약을 올려보고 구워주는 나의 모습과 구워지는 광경을 통해서 자기가 완성물을 갖게 되는 건데 제가 항상 그 친구들을 놀라게 하려고 쓰는 말이 있어요. 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석과 가장 비싼 시계에는 반드시 칠보가 들어가 있다. 색으로 표현된 거는 바로 칠보다. 네. 그러니까 비싼 보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세공을 해서 거기다가 칠보를 올려서 구운 거를 접합을 시킨다는 뜻이고요. 시계도 바늘 하나라도 색상이
달라야 다른 시계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또 네. 바탕색이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 두 가지 과제가 보석과의 만남, 시계와의 만남이 제일 큰 화두거든요. 제일 비싼 왕실의 보석에는 칠보가 반드시 있고 네. 또 제일 비싼 나라의 시계에는 반드시 칠보가 있는데 네. 그거를 학생들을 좀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하고 이제 그런 것을 자세히 보고 값진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를 합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련 과정에는 접할 수 없었던 거를 이미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집트 시대부터 파라오를 위해서 최고품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칠보를 개발해 놓은 게 이집트인들이에요. 네.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왕실이나 사대부 가문에서 비로소 장신구를 쓸 수 있었고 그걸 또 대물림하기 위해서 전시에 네. 현찰 대신에 또는 다른 걸 뭐 갚을 수 없을 때 그런 것을 놀이개나 뭐 반지나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거를 해결했듯이 그렇게 귀한 것으로 네. 남은 게 칠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진짜 귀한 거네요. 칠보 자체가.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서 전통성과 현대적 미감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시는지 또 선생님의 작품 철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부러 현대적인 미감을 살려야 되겠다라든가 네. 전통적인 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 것은 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문양을 그리다 보면 또 형태를 그리다 보면 나중에 완성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네네.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인데요. 칠보는 현대적인 것까지 갑니다. 네. 이 전통적인 기능을 이렇게 갖추셨는데요. 그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기능을 중요시하시고 네. 기능을 중요시하는 데서 비례미가 남았고 그것이 현대적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최순호 선생님이나 정말 우리 우현 선생님 네. 다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나쳤을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과정에서 고뇌하고 과정에서 정말 다른 거 잃지 못하고 심혈을 기울일 뿐이지 네. 제 것을 보고 후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까지는 몰라도 네. 현재로서는 남이 안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네네. 좋다고 제 앞에서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 게 제일 듣기 좋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께서 정말 저는 아직 그런 책까지는 못 썼지만 우현 선생님이나 최순호 선생님이 남기신 글이나 책을 보면은 정말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네. 정말 최고다.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시는 거를 최순호 선생님이 전시회 같은 걸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그 세대에 만나 뵐 수 있었던 선생님들이 전통공예관에 오시면은 격려차 또 주의의 말씀도 주셨고 그런 거를 제가 굉장히 귀담아 듣고 또 열심히 여쭤보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가 현대교육 받은 사람이고 네. 딴 사람과 다르게 그 길을 걸어서 왔으니까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그냥 스스로 자꾸 다시 그려보고 다시 만들어보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감춰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내놔보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예라는 게 네. 사람들이 실제 쓰면서 사랑하게 되고 네. 실제 용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 생활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것을 체득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실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저는 우리 선조들의 그 기능성, 기능성. 어제도 제가 그 조그만 동그란 그릇을 다시 보면서 이거는 내가 오칠마감까지 다 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도 네. 여기다
요 문양을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처럼 네. 그런 각오를 했어요. 또 뭐 사각형으로 짜놓은 함을 꺼내서 다시 보고 여기에는 자를 대보면서 여기는 몇 센치까지만 문양으로 가려야 되나? 어디까지 여백을 남겨야 되나? 이게 지금도 똑같은 고뇌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고 돌아가서 네, 하고 네, 네. 그런 게 공예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공예품이라는 거는 네. 정말 가정들마다 지금도 하회마을에 가면은 창고에 네. 나무를 쟁여놓으신 댁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를 기르셨는데 그 나무들이 고사목이 돼서 잘라야 되든가 또는 다른 피해를 줘서 치워야 될 때는 그거를 잘 켜서 네. 장롱용으로 무슨 용으로 용도에 맞춰서 두께를 정해갖고 잘 나무를 전문가를 불러다가 네. 켜서 그거를 광에다 간직한 거를 네.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하지는 않나요? 상하지 않죠. 그 환경이 그렇습니다. 와, 하회마을에 굉장하네요. 가보시면 창고를 꼭 보셔요. 네. 그러면은 참 윤기 나는 방바닥과 가구들도 있지만 창고가 반드시 있고 나무를 쟁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신들이 기른 나무나 수집한 나무를 놓고 네네. 장인들을 모셔서 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살면서 사대부들이 원하는 비례와 원하는 형태와 원하는 기능을 요구했던 겁니다. 와, 그 구성을 굉장하네요. 그거를 말로 글로 표현하신 분은 최순호 선생님이시고 네. 그 말씀에 감동해서 더 자세히 본 사람은 노용숙인데 진짜 그 말씀이 지금도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공예를 한다는 것은 완벽한 기능을 가져야 되고 후대에도 쓸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재료부터가 완벽하지 않으면 손을 못 대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옛날 선조들은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 과정이 없고 사다 쓰시고 어디서 유행해서 쓰시고 하다 보면 요즘도 저는 줍는 게 많습니다. 길에 동네에서도 상자 하나나 네네. 무슨 통 하나도 네. 자기네 이제는 번거롭게 못 사니까 군더더기 없이 살아야 되니까 공간이 자꾸 짧아지니까 네. 좁아지니까 네.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저는 거기에 어떠한 수공이라도 솜씨라도 가한 게 있으면 저는 네. 일단은 주워 갖고 집에까지 오죠. 그리고 털어보고 덮어보고 네. 만져보고 지금 내가 쓸 데가 없다면 놔두고. 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너무 귀한 거니까. 네. 그래서 엊그제도 그 제 분야가 아닌 한지 그걸 전지공예라고 하는데 한지를 자르고 색지를 붙여서 만든 상자를 제가 굉장히 큰 거를 하나 네네. 구해가지고 출근하다 말고 네네. 아파트 경비실에 이거 꼭 갖다 놓으세요. 제가 집에 올라갈 때 가져갑니다. 그리고 네네. 해서 집에까지 갖다 놓은 건데 사람들은 지금은 공간이 너무 좁을까 네. 봐 그런 걸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가구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뭐 문도 잠글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뒀다가 쓰실 수 있는 공간들은 다 있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우리 공예에 미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하려면은 전폭적으로 똑같은 비례에 맞는 가구를 설계할 때부터 네네. 이제 그야말로 인스턴트 가구가 두니까 나중에는 그게 또 짐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또 다시 또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사신 방법이 진짜 올바른 방법이셨던 것 같아요. 재료부터 준비해 놓고 네. 장인을 모시고 네. 불러다 시켰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가구 하나라도 정성을 들이고 네. 또 존경하는 마음도 같이 담아서 그래서 그게 지금도 우리 고전으로 남아 있는 게 네. 우리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네. 같이 쓰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네.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공예에는. 네. 네. 그럼 칠보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행복하거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칠보는 네네. 색을 다루고 색감을 연출하고 하는 과정이 다 즐겁습니다. 네. 내가 왜
네네. 목공에서부터 금속공예 안 한 기법이 없는데 네. 이 칠보를 끝까지 붙들고 있게 됐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내가 뭐 나의 선조가 칠보를 하셔서 내가 뭐 지금 어떤 위치에 확실하게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즐기고 할 뿐인데 왜 그랬는가를 제가 생각해 보면 네. 색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은 조금 색깔의 규제가 있어요. 몸에 해로운 재료를 못 넣게 하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부터 못 만드는 색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색이 점점 줄어들곤 있어요. 그러면 네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구할 수 있는 색을 가지고 조화를 시키는 거 우리 할 일이지 네. 규제에 들어간 재료를 만들려고 할 필요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그러면 그런 재료는 굽는 과정에서 뭐 자기가 가스를 마실 수 있다든가 몸에 해로운 거기 때문에 네. 그 연단이라는 재료를 반짝거리게 옹기했다가 없어진 것처럼 그건 국가의 규제로 없앴습니다. 예. 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아주 심각한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부터 지금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해갖고 색깔의 숫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선진국서부터 줄고 있는 걸 제가 체감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수 있는 색, 네. 남은 색을 가지고 최후의 보로를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는 공예가의 신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네. 만들어가고 남기고 평가는 후대에서 하겠지만 아,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색을 다루는 일이라 제가 네. 행복했던 것 같고 네네. 한 작품 할 때마다 또 같이 작업하는 제자나 네. 견습생 같이 한 번 체험하고 안 오는 분도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그 즐거워하는 걸 보면은 네. 진짜 이게 좋은 건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살았죠. 네. 또 이 칠보 작품이 작은 것도 있지만 커다란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품인가요? 네, 그런 데에 대해서 전통문화 발굴 진흥 네. 사업이라는 네. 게 있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옛날에 저희 대학생 이전에 계셨던 연보연 시장님이 특별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네네.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발굴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 어떤 돈을 버셔가지고 네네. 그 기금을 딱 확정을 해놓으셨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서울시에는 집행만 하는데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네네. 사라져가는 이라는 말이 좀 너무 나약하다. 그러셨는지 전통문화 발굴 발굴. 지원 사업 아.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제가 그 안목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뭐 후대에서 저를 평가하면 되겠지만 제가 11번 그 전시회 그러니까 11년을 제가 응모에 임했다고 아, 보시면 돼요. 네. 11회를 했다는 거. 네. 거기서 제가 9번을 선출이 되고 와. 2번 낙선해 본 게 있습니다. 와. 그건 뭐냐면 네네. 그 사업이 좋았던 거는 제가 정말 다양한 작업을 다 해보고 네. 옛 것을 발굴해서 한 거 그거는 네. 제 안목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인정해주고 네. 그거를 찾아내서 했다는 거를 그 기금을 대준 거니까 아. 제가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네. 그것은 아마도 글쎄 저는 뭐 해외는 남들처럼 많이 나가보진 않았는데 네. 그 한국적인 가정 네. 어머니가 스스로 염색해서 입으시고 뭐 조각보를 만들어서 상보로 덮으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조그만 공예품에다가 뭘 담아서 이웃에게 돌리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제가 스스로 겪으면서 맏딸이니까 오빠가 있어도 네네. 그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직접 하다못해 빈대떡 하나를 하시더라도 거기다가 조금 더 주홍빛 물감을 더 들여야 빈대떡이 맛있는 빈대떡 색깔이 나온다는 걸 우리 어른들은 아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식물을 잘라서 미리 물에 담가 놓으셨다가 그거를 주홍빛 물이 나오면 그거를 녹두 가른 데다 하시고 그런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스승이시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담이 없어요. 사실 공예인 중에서는 학벌이 높으면 너무 높다고 할 정도로 제가 좀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하신 분들 너무 훌륭해. 막 맨날 그런 상황인데 네네. 정말은 이 어머니와의 생활 속에서 그 어머니들이 해나가셨던 모든 것이 정말 동서양을 비교했을 때 정말 우수한 예술품이었어요. 공예품이었고 생활용품이 훌륭하게 지금 와서 인정받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제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중에 2019년에는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와 협업하여서 신란 명작 컬렉션을 선보여서 큰 화제가 되셨는데요. 전통 공예가 현대 브랜드와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어떠셨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설화수라는 기업 자체가 참 특이하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네. 그냥 한 사람에게 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칠보 작가 3사람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주고 네네. 모란을 주제로 네. 모란이 항상 피면은 왜 그 괴석 네. 궁궐에 가면 괴석 옆에 꽃이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주제로 주고 성모란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을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비는 똑같이 드리겠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분에게만 대량 생산을 하는데 참여시키겠다. 이런 제의가 왔어요. 참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떨어지면 부끄러운 거지만 어쨌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성모란 자체가 가치 있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조그만 컴팩트 안에. 컴팩트 조그만 네, 거요. 손에 우리 쥐고 하는 컴팩트의 안에 있는 또 그 기능을 빼면 원은 너무 좁은 거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성모란까지 넣기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그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에이, 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선발 안 되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난 소신껏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란만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3작가 중에 하나로 선발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은기를 또 만들어서 은기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되니까 손잡이에는 모란 꽃봉오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입체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그때에 제가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아주 직원 한 분을 거의 뭐 출퇴근을 하다시피 우리 공예관에 보내서 내가 디자인한 걸 전부 가져가서 또는 CU한 판을 가져가서 당장 회의를 하고 가져오고 1년 반을 했습니다. 1년 반.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뭐 몇 달이면 정해진 프로젝트로 할 건데 저는 그거 원치 않고 나를 거기에 맞춰서 교육시켜 주십시오. 그런 차원으로 내가 나는 이런 일은 처음 하지만 나의 소견은 칠보의 이것과 금속공예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매치시켜서 할지는 내가 결국은 내 소견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주 가서 보여주고 결과를 가져와라. 그러면 진행을 하겠다. 그러고 시간을 끌었는데 그게 1년 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가 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이제 그게 몇만 개씩 팔려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못 만들고 해외에 나가서 유약을 해서 작업을 해오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거는 인건비 때문에 상품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렇게 제의를 했죠. 그런 처음에 200개를 내 손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0개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견본을 만들어는 일품공예 가지. 그렇게 설득을 시키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힘들었냐면 은기 제작까지 했는데 뚜껑이 덮이는 은기인데 검수관이 정말 검수관이 왔더라고요. 설화수에 검수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디자인실만 통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완성품을 가지고 이분들이 심각하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은기의 두께가 너무 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기가 팔려나가면 이게 얼마 비용만 회수할 수 있는 은기여야 된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예인으로서 평생 살아온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일품공예로 내 전시에 와서 이걸 사갔다면 이게 10배를 불러도 좋고 100배를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상품으로서 전 세계의 상품 설화스 코너에 나가는데 네. 이걸 그렇게 한없이 늘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가격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값도 지정을 했어요. 제가. 아. 그거 이상은 받지 마십시오. 네. 제가 제시한 게 200만 원 이상은 받지 마십시오. 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켜졌고 또 검수관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거는 은기의 두께가 우리는 은기에 대한 그 은을 사용할 때 최소한 갖춰야 될 기능과 또 광쇠질을 통해서 튼튼하게 마무리되고 아녀자들의 손에 가서 사랑받을 것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검수관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은이 너무 얇다. 그분은 그럼 한없이 돈을 받아도 된다는 뜻인지 그 얘기는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선 디자인 팀도 같이 왔었고 그분들이 직접 열어보고 앉아보면서 한 2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마음을 졸였지만 뭐 내가 은 가지고 딴 데 쓴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 마음은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통과는 했지만 대량 생산과 만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과제라는 건 하나 배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홍보물을 너무너무 많이 만드는 거예요. 촬영을 공예관을 전체를 정말 검은 막으로 해놓고 촬영하다시피 하는데 내가 다른 공예인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아주 미안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 칠보공예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칠보를 배우려고 오는 분들은 되게 얘기하는 게 이거를 얼마에 팔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나요? 뭐 이런 것이게요. 우리나라 그 공예품, 일품 공예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고 공예품의 격조에 대한 걸 생각하기 전에 자기가 이런 기술을 배우면 얼만큼 팔 수 있고 얼만큼 할 수 있나. 근데 이제 엊그제도 저랑 동갑내기인데 제자인 분이 개인전을 마침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는 서로 마음속에 두고 이제 작품 전시를 보고 끝냈는데 제가 목걸이를 오래간만에 이 색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 색을 사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잘 어울리세요. 색깔. 하고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친구가 내가 만든 뽀는 다 사서 자기가 칠보를 한 사람이에요. 동갑내기지만 제자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가 못 해봤던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컸다고 생각해서 내 곁을 가까이 안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뭐 부상도 입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못한 기간도 있었는데 이거를 가까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또 그거 옛날식으로 내 품에서 배울 때처럼 이거 몇 개 얼만큼 맞추겠다고 할까봐 제가 안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하도 이게 머리에 장식은 늘 하고 필요하니까 하지만 작업할 때는 저희가 항상 앞치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예관 가서도 앞치마를 입으니까 장신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불에 가까이 가서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요즘 와서 의식을 하고 너무 사람들이 장신구를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영향 같기도 해요. 저는 아직 뭐 학술적으로 제가 글을 쓴 적은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작업에 뛰어들지 않고 관망하는 쪽으로 가고 뭘 배우려고 집중하는 수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내가 전에 만든 거지만 한번 걸어서 나도 내 분위기를 좀 쇄신해야지. 그러고 이제 걸었더니 마침 또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역시 좋은 건 좋은 거고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사람 과정이 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공예품을 사람들이 남이 했을 때는 좋아할 줄 알아요. 인사로라도 아는데 자기가 거기에 투자하는 걸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좋으면 투자하고 배우고 인생을 투자해가면서 실제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물론 제가 제자도 너무나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자신에 투자한다? 네. 또는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당연히 투자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식이 조금 적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좀 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체험 수업이 오면 전국 어디나 네. 가는 사람인데 즐거이 가지요. 근데 이제 네. 항상 그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조심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심조심스럽게 네. 안전하게 또 네. 불을 다루는 일이니까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와야 네. 한숨 놓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지금 언제까지 내가 체험 수업을 해야 돼. 기능 전승자 된 지 10년이 됐는데 네. 지금도 얼만큼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정말 짐 싸갖고 가고 오고 할 때 시간도 아깝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직접 배운 사람들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접하고 또 접해 보면서 더 네. 또 애정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정말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박물관도 많이 생겼고 개인 박물관도 많이 있고 뭐 저부터라도 그런 분위기에 내 작품을 남겨놓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지만 네. 이제 모든 분들이 관람하는 거는 즐길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만 다닌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봤는데 네. 나만 다닌 것 같은데 요즘은 자녀들하고 다니는 분도 그렇고 뭐 축제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것도 있고 특별 전시라는 이름으로 초대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 해보는 일로 연결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무엇이 좋으면 자기를 투자해야 되는데 네. 좋은 건 좋은 거고 나는 생활에선 이게 필요하고 자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으로 좀 더 가까이 가면 가정에서나 전체적인 미술사적인 측면에서도 옛것만 전시해 놓지 않고 지금도 이제 박물관마다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7번은 불을 다루는 거고 전기로가 개발됐어도 사실 전기로가 치상으로 그렇게 많은 전기를 낭비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칠보공예를 초대하는 박물관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여지껏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운이지 내가 잘해서 한 걸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좋은 거는 그래도 전해주고 또 우리나라에는 지금 잡월드라는 직업의 세계에 그 건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국에서 강의를 들으러 온다고 예약만 하면 제가 또 달려가는데 그런 기관들이 차츰차츰 직업과 연계돼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못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만할 겁니다. 네. 올바른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의미 있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칠보공예와 또 칠보공예를 애정하시고 또 지금까지 또 발전시켜 오신 전승자이신 노용숙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작은 거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방송에 이어 오늘은 칠보공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때 사라지기에 처했던 전통공예가 현대적인 감각과 만나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통공예가 지속되려면 누군가는 그것을 배우고 이어가야 합니다. 후배 양성을 위한 노력, 또 현대적 디자인과의 접목, 또 새로운 재료와 기법의 도입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통공예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모신 전승자 노용숙 선생님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전통을 지키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기에 칠보공예는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의 방송을 통해 칠보공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칠보의 매력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노용숙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노래는 비발디의 콘체르토 for Strings in G Major 알라 루스티카입니다.